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12월 수출이 조업일수 감소의 영향으로 1년 전보다 다소 줄었지만 일평균 기준으로는 증가세를 이어갑니다. 관세청은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액은 127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1.5%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18억 1천만 달러로 1년 전 16억 1천만 달러보다 12.6% 늘었습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가 47.3%, 석유 제품 45.8%, 선박 12% 등의 순서로 수출이 증가했지만 승용차와 무선통신기기 등으로는 감소했습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 가격이 널뛰기 장세를 이어갑니다. 지난 8일 2,400만 원대로 치솟았던 가격이 이틀 만인 10일에는 40%까지 급락, 또 1,300만 원대로 떨어졌다가 하루 만에 다시 1,900만 원대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미국 시카고 옵션 거래소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시작하며 글로벌 비트코인 시세가 회복된 영향이지만 가격 변동성은 언제든 커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국내에서는 정부가 비트코인 규제를 검토하고 있어 가격의 롤러코스터 움직임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캐나다가 우리나라 탄소 합금 강관에 최대 88.1%의 반덤핑 관세율 부과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세율은 내년 1월 4일부터 수입되는 한국산에 부과되며 이번 조치는 오는 2022년까지 적용됩니다. 업체별로는 휴스틸 제품이 가장 낮은 4.1%의 반덤핑 관세율을 부과받게 됐고 현대제철과 세아제강은 각각 47.8%와 27.5%로 산정됐습니다. 전남 영암의 시오리 농장에서 H5형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인된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전남과 전북, 광주, 세종, 대전, 충남 등 6개 시도에 대해 오늘 하루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의 가금류 축산 관련 종사자와 차량 등은 오늘 새벽 0시부터 24시간 동안 가금류 농장이나 작업장 출입이 금지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장입니다. 지난주에 낙폭이 우리 시장에 워낙에 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음 주는 그러니 오늘은 좀 나아질 것이 아닌가, 그리고 나아지면 좋겠다라는 기대들을 하고 있었는데 일단은 지난주에 낙폭이 조금 더 컸던 코스닥 시장이 거래소보다는 나은 모습을 보입니다. 상반된 움직임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거래소 쪽은 지금도 보합 건수 중입니다. 외국인들의 매도가 오늘도 거셉니다. 특히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전기전자 업종과 운송장비 업종에서 매도가 집중이 되는데요. 자동차 3인방의 주가 오늘 꽤 많이 내려가고 있고요. 정오 기준으로 해서 정오 이후에 더 많이 빠져 내려갑니다. 하지만 미국발 제약바이오 훈풍이 불어왔습니다. 지난주에 고전을 보였던 우리 시장, 특히나 코스닥 시장의 제약바이오 업종들은 오늘 반등이 일정이 나오면서 코스닥 시장 전체적으로 흐름이 좋아졌는데 셀트리온 3인방을 비롯해서 기타 티슈진을 비롯해서 기타 시총 상위주들 오늘 흐름 좋습니다. 월요일장 정리하자면 섹터별로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나 거래소 쪽은 이번 주에 이슈들을 좀 짚고 넘어가자라는 분위기입니다. FOMC도 있고 ECB 회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돌다리 아무리 나온 재료여도 좀 두드려보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관망 심리도 강해져 있고요. 큰 이슈들이 남아있는 시점이어서 오늘 장에 대한 어려움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오늘장, 내일장에서 드리는 정보를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지수는 지금 2468포인트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0.19% 상승, 소폭 상승 정도로 움직이는데 오늘 일주 그럼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2459포인트대까지 빠졌다가 조금 전에 2470포인트대까지 그래도 오후 들어서 낙폭이 많이 회복이 되면서 오히려 상승 반전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주체 만나봐야 될 텐데요. 오늘도 외국인은 팔고 기관은 사줍니다. 기관이 1275억 원, 특히나 금융투자 쪽에서 오늘 많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외국인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팔고 있고요. 개인도 345억 원 정도 순매도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는 하락 반전했네요.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상승인데 상승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오늘 5%대의 급락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포스코도 0.15% 소폭 상승 정도에 그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LG화학과 삼성생명이 올라가는데 LG화학은 지금 40만 원대에서 공방벌이고 있고요. 네이버는 0.84% 빠집니다. 삼성생명 이 가운데 가장 많이 올라갑니다. 2.4% 상승. 그리고 삼성물산은 보합, 현대모비스는 자동차 3인방 가운데서 그래도 낙폭이 적지만 2%대의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KB금융과 신한지주, 금융주들도 오늘 낙폭이 좀 있고요. 한국전력도 37,750원에 움직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랜만에 큰 폭의 반등이 나오면서 35만 6천원대 회복합니다. SK텔레콤도 2,500원 상승합니다. 코스닥 시장 가보도록 하죠. 자, 코스닥 시장은 반대로 분위기가 좋습니다. 754포인트대까지 올라가면서 1.46%나 꽤 높은 상승 흐름들 가져갑니다. 일중 흐름들 체크해보도록 하죠. 꾸준히 우상향합니다. 746포인트대부터 현재 포인트 754포인트대까지 올라왔고요. 장 초반보다 지금 개장 이후에 분위기가 계속 좋아지는 모습입니다. 수급 조차 만나보도록 하죠. 보시면 쌍끌이 매수입니다. 기관, 외국인 동시에 매수 들어오면서 지수 끌어올리고 있고요. 개인만이 지금 994억 원 정도 팝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주들 셀트리온 헬스케어 모두 올라갑니다. 특히나 셀트리온 헬스케어 4.88%나 올라가면서 8만원 회복했고요. 신라젠이 지금 보호에서 풀린 뒤에 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8만원대까지 지금 주저앉았습니다. CJENM 9만원 회복했고요. 티슈진도 3%대의 강세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로엔이 약보합권이고요. 메디톡스, 펄어비스, 바이로메드, 코미팜 모두 올라갑니다. 특히나 펄어비스가 2.89% 상승, 코미팜은 4% 가까운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11위부터 15위도 살펴보도록 하죠. 파라다이스 그동안 낙폭이 워낙 컸습니다. 28,000원대부터 21,000원대까지 지금 밀려 내려왔었는데 오늘은 오랜만에 반등 시원하게 나와줍니다. 셀트리온 지역도 4%대 상승, 포스코캠텍, 휴젤, SK머티리얼즈 모두 빨간불 보여줍니다. 자,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오늘 보합권 수준인데요. 소폭 하락하면서 1092원 50전에 거래가 됩니다. 국내 양시장 여기까지 짚어보도록 하죠. 오늘장 이슈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의 이경민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코스피 코스닥 지수 지금 사실 많이 엇갈려 있는 것 같습니다. 둘 다 빨간불이긴 한데 코스피 지수는 2470선 아래에서 아직도 움직이고요. 코스닥은 지금 1.5% 가까운 상승인데 이게 흐름이 이런 상반된 흐름이 다시 재현이 되고 쭉 이어질까요? 코스피가 강하면 코스닥이 부진하고 코스닥이 강하면 코스피가 부진한 이런 엇갈린 흐름들이 11월 들어서부터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2월에도 이런 흐름들은 계속되는 가운데 좀 변화의 조짐들을 본다면 코스피와 코스닥, 그러니까 일방적인 코스닥 강세, 코스피 약세 흐름에서는 조금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코스닥이 1.4% 급반등을 하면서 750선을 넘어서곤 있지만 지난주만 하더라도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들을 보였거든요. 이런 흐름들은 당분간은 계속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12월이 되면서 코스닥이 워낙 빠르게 오른다는 부담감과 함께 코스피 같은 경우는 워낙 강세 압력에 대한 부담이 같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워낙 강세 압력이 좀 완화될 경우에는 코스피가 반등을 하거나 코스닥은 좀 부진하고, 만약에 워낙 강세가 좀 이어지거나 그리고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온다면 코스닥이 굉장히 강한 반대에 반해서 코스피는 좀 부진한 이런 흐름들은 좀 연내 2012년 말까지는 계속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향후에 흐름을 예상을 해본다면은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좀 우호적인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코스피 강세, 코스닥 약세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있어서 전략적인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결국에는 연말까지는 현상황 코스닥 강세가 이어지겠지만 이후에는 코스피 강세가 다시 이어지면서 코스닥의 약세가 올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상황이 반대로 되는 건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최근 11월부터 최근 12월 초까지만 하는 상황을 본다 하더라도 원달러 환율이 계속 떨어졌습니다. 워낙 강세 압력이 커졌다는 건데요. 통상적으로는 워낙 강세는 원화 표시 자산 A 매력을 높여주면서 상승을 이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수출주, 특히 IT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IT 중심으로 외국인 차익 실현 매물이 집중되었고 이로 인해 코스닥이 부진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원화가 약세 반전하고 있고요. 원달러는 1,090원 선을 넘어서고 있고,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대형주에 좀 우호적인 환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코스피 연내 2,600 돌파 시도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실적에 대한 기대심리,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심리가 들어올 수 있고, 그리고 수급적인 여건도 원화 약세 반전에 따른 외국인 차익 실현 매물도 좀 잦아드는 가운데, 이제 이번 주 쿼드러플 리칭내를 지나면서부터는 프로그램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형주 그리고 수출주의 우호적인 환경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급반등이 나오고는 있지만 최근 흐름을 보면 좀 상대적으로 약한, 그리고 장중 800포인트 돌파 시도 이후에 장중에 740선까지 떨어지는 그런 변동성이 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시점에서 750선 전후에서의 지지력 테스트는 가능하겠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곧바로 다시 800포인트로 넘어서기에는 수급 여건이라든지 단기 과열, 그리고 밸류에이션 부담들을 좀 극복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연말 매수 기회는 오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조금 쉬어가는 시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은 원화 약세 그리고 수급 여건이 대형 수출주의 좀 우호적인 환경으로 전개되는 가운데 코스닥은 중기 상승 추세는 유효하겠지만 단기 과열 그리고 매물 소화 과정이 좀 불가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말씀해 주신 부분을 종합적으로 봐서 이번 주 전략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떤 식으로 가져갈까요? 일단은 내년까지 투자 시기를 본다면 코스닥 모두 동반 상승하는 흐름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 변동성 확대는 비중 확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꾸준히 말씀드렸던 IT, 정책 수혜주, 중국 소비주는 향후 2018년을 이끌어갈 큰 상승 추세를 이끌 이슈 그리고 핵심 동력으로 생각을 해주시고요. 다만 IT는 최근 좀 등락 과정을 좀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가운데 중국 소비주나 정책 수혜주, 제약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오늘같이 급반등이 나온다 그래서 따라가기보다는 12월 중순 이후 좀 분할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략까지 상세히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의 이경민 팀장이었고요. 이슈 칼럼 바로 이어집니다. 자, 마켓 리더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FOMC부터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어차피 올라갈 거 불확실성 털고 가자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인상에 대해서는 거의 확실시하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FOMC와 관련해서 더 짚어볼 부분 있을까요? 네, 이번 12월 금리 인상 확률은 90% 이상이기 때문에 시장에 미칠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시장에서 좀 주목하셔서 보셔야 될 점은 경제나 금리 전망을 어떻게 바꿀지, 그리고 옐렌 의장의 마지막 FOMC 회의인 만큼 어떤 기자회견을 할지가 더 주목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기존의 멤버들의 시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FOMC 멤버들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금리 분포도죠. 점도표를 유의 깊게 보셔야 되는데요. 2018년에는 3번, 그리고 2019년에는 2.3회 정도 금리 인상 기조가 바뀔지, 그리고 FOMC 성명서에서 자산 가격 급등에 대한 우려를 제시할 경우 증시의 혼란은 물론이고 미국의 장기 금리와 달러와 환율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점도 관심을 두셔야 되고요. 또 그동안의 FRB 같은 경우에는 경기 전망에는 감세라든지 인프라 투자 확대와 같은 영향이 포함되지를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세제 개혁 법안이 내년 이후에 미국 경기라든지 금리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를 여기서 밝힌다면 아무래도 좀 시장에는 영향이 있지 않을까 보십니다. 옐렌 의장의 마지막 FOMC 회의는
1월 30일이 예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때까지 연속해서 금리 인상할 확률은 낮고요. 차기 금리 인상은 아무래도 파월 의장 하인 3월 21일 FOMC에서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유럽 쪽도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14일에는 ECB 회의가 지금 예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에 어느 정도 예견된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도가 조금 떨어질 수 있긴 한데 지난 10월에 자산 매입 축소를 조금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ECB 회의 때 그래도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ECB 회의에서는 어떤 점들을 주목할까요? 네, 페드처럼 ECB도 금리 정상화의 움직임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이번 ECB 멤버들의 경제 전망 그리고 자산 매입 방안 종료 시점을 둘러싸고 드라기 총재가 어떤 발언을 할지가 시장이 주목하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3분기 GDP 성장률이 2.45%로 시장 예상을 웃돌았고요. 현재 실업률도 빠르게 하락하고 제조업의 기업 채용 의사가 지금 상당히 높아지면서 임금 상승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북해산 브렌트 가격 같은 경우에는 2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산 매입 종료 시기를 둘러싼 논쟁이 이번 회의에서는 좀 거칠게 일어나지 않을까 보입니다. 드라기 총재 같은 경우에는 2018년 10월 이후에도 다시 자산 매입과 관련해서 연장 가능성을 지금까지는 열어뒀는데요. 경기 회복 속도가 지금처럼 빨라지고 ECB가 목표한 2% 물가 상승이 2019년 이전에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선 앞으로 금리 정상화와 관련된 유로존의 논쟁이 좀 활발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급속한 시장의 금리 상승이라든지 유로화 강세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한테는 또 한 가지 호재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미국 쪽과 유럽 쪽 금리와 관련된 이야기 여쭤봤고요. 이번에는 포트폴리오 재조정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하고 있겠지만 전 세계 각 큰 투자 자금들이 움직임이 굉장히 또 빨라지는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는 그런 시기 아니겠습니까? 글로벌 투신의 자금 분배와 관련해서 잘 보면 내년 투자와 그리고 그에 대한 힌트를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하는데 어떤 움직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네, 세계 투신 펀드 자금 흐름 중에서 한 31조를 추적하고 있는 EPER 글로벌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여기에 세계 투신 머니 동향을 보면은 11월 주식형 펀드 그리고 채권형 펀드로 각각 150억 달러 이상 자금이 전달보다 줄었다 그럽니다. 이 때문에 11월 달 들어와서 세계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이시는데요. 그 중에서도 주식형 펀드 중에서도 선진국에 투자하는 글로벌 펀드 그리고 북미 지역에 투자하는 펀드들 같은 경우에는 각각 100억 달러 이상 현격히 줄어들었다 그럽니다.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에 투자하는 아시아 펀드들 같은 경우에는 60억 달러가 순유출되는 현상이 벌어졌는데요. 아무래도 차익 실현이라든지 내년 증시 전망을 좀 보수적으로 하는 자금 이탈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우리나라와 관계 깊은 신흥국의 전반에 투자하는 글로벌 이머징 마켓 같은 경우는 12억 달러가 유입이 됐고요. 또 신흥국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28억 달러가 유입이 됐기 때문에 전달보다는 줄었지만 여전히 아시아로의 자금 유입 변화는 크게 훼손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중에서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순유입으로 돌아섰고요. 인도는 4억 달러가 유입되면서 2개월 연속 순입세를 유지시켰다는 것은 내년도에는 중국과 인도에 대한 투자들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보입니다. 또 한 가지는 채권형 펀드들도 자금 유입이 크게 줄었는데요. 금리가 아무래도 미국에서 계속 진행이 된다는 측면에서는 단기물 위주로 편입을 높이겠지만 단기물 자체 유동성이 많이 고갈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앞으로도 채권 펀드 쪽으로는 좀 유입 금액이 계속 감소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글로벌 증시로의 자금 유입이 지금 줄어들고 있다라는 부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미국 주식시장 엮어서 한번 여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에 대한 논쟁이 아직도 한창인 것 같은데 고비가 올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언제쯤 이게 올지 궁금해요.
네, 그 탄탄한 기업 실적뿐만 아니라 양호한 거시 경제 환경에 힘입어서 미국 증시를 보면은 다우는 올해 들어서 23%, 그리고 나스닥은 27% 상승을 했는데요. 현재 미국 증시의 예상 주가 수익 비율을 보면 18배 정도입니다. IT 거품기가 정점에 도달했을 때 26배를 제해놓고서 가장 높은 수치인데요. 많은 투자가들이 거품이다 아니다는 논쟁이 펼쳐지고 있고요. 또 시장이 곧 내림세로 돌아설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로버트 슐러 같은 그 비관론자들 같은 경우는 주가 폭락의 근거로 지신 자신이 개발한 그 슐러 주가 수익 비율이 현재 31배라는 점, 이는 1990년 이후에 평균 25배보다 크게 웃돌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다소 거친 주가 조정이 좀 찾아올 수 있지 않나는 그 우려 섞인 전망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은 거품을 판단하는 기준이 없고요. 또 증시의 전환점을 정확히 예측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내년 주식 투자와 관련해서는 월가 쪽에서는 경기가 하락 국면에 빠지더라도 안정된 이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을 찾아라. 그리고 건전한 재무 구조와 풍부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금리 상승기에도 좋은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죠. 또 한 가지는 현명한 경영진을 갖고 있는 기업은 어려운 사업 환경이라든지 금융시장을 극복해왔던 풍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3년, 5년 뒤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투자가들한테는 이런 종목을 발굴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조언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미국 쪽 금리 인상이 진행이 되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긴축은 끝났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리 인상이 계속 진행될 경우에는 또 각광받는 업종들이 있을 것 같고요. 금리 인상이 만약 계속해서 가는 건 아니고 언젠가는 멈출 텐데 금리 인상 사이클이 마무리되는 시점에는 어떤 전략 그리고 어떤 업종을 살펴봐야 되는지 이 부분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금리는 그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금리 동향을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금리 상승 초기 같은 그 올해 초 같은 경우에는 경기 민감지라고 할 수 있는 은행이나 자본재, 에너지 관련과 관련된 가치주 중심의 투자가 각광을 받았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미국 시장의 금융 긴축기에 들어가고요. 또 유로존도 금융 정상화에 들어가기 때문에 경기 민감지에 투자한다는 것은 다소 올해보다는 좀 위험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차입금이 많은 기업이라든지 금리 부담이 늘어나는 기업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현금이라든지 금과 관련된 투자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경우에 미국을 비롯해서 일본, 중국, 또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로 인해서 노동력 증가세가 뚜렷이 둔화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는 경기에 좌우되지 않는 성장주라든지 투자 수익이 확실한 고배당주, 헬스케어, 생활 필수 쪽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데요. 미국 월가 쪽에서는 대표적인 종목이 듀크 에너지라든지 존슨앤존슨, 월마트, 그리고 미국의 그 국채 ETF 쪽이 내년도 투자로서는 유망해 보이지 않느냐는 이런 전망을 하는 IB들도 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정리일정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에는 오늘도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종목들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짚어보는 시간이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내주시면 되고요.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장기환 부장, AR 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 두 분과 함께 2부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